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6강에서는 지질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습곡, 단층, 전리, 부정합 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번 7강에서는 지사학의 여러 가지 법칙과 우리가 지층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화면에 그림이 크게 나와 있고요. 동일 가정의 원리라고 나와 있죠. 저희가 지사학 법칙을 배우기 전에 사실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동일 과정의 원리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질학적 사건이 과거에도 똑같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활용을 하는 어떤 방법은 아니긴 한데요. 우리가 지사학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야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맞다라고 받아들이고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 지구 나이와 관련해서 격변설하고 동일 과정설이 한창 싸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격변설이라고 한다는 거는 지구의 나이가 뭐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뭐 거기 안에 있는 발견됐던 화석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의 홍수처럼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서 한꺼번에 갑자기 생긴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동일 과정설은요, 풍화와 같이 아주 느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 과정의 원리가 진화론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지금은 적어도 학문적으로는 동일 과정설을 훨씬 더 맞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동일 과정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구과학적으로 볼 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이 동일 과정의 원리를 기본으로 깔고 가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 지질학적인 어떤 변화들하고 똑같이 과거도 일어났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서 해석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사학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첫 번째가 수평퇴적의 법칙이에요. 사실 수평퇴적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법칙을 이용해서 지사학이라는 거는 땅의 역사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지층이 있을 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과거에 누가 먼저 지층이 퇴적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평퇴적의 법칙으로는 사실은 이 선후관계를 판단하는데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사학의 법칙이 첫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물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자, 그림 보면 그쵸? 뭐 이게 호수든 바다든 상관없이 수평 방향으로 나란하게 쌓이는 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퇴적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잘 되고요. 뭐 예외적으로는 뭐 삼각주나 사고 같은 곳에서는 뭐 사층리가 형성될 때 좀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수평 퇴적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 그 두 그림을 한번 보면요. 왼쪽 그림은 사실은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표면과 나란하게 평행한 상태로 퇴적되어 있는 층이고요. 오른쪽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지층이 쌓인 단면이 지표면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이거는 퇴적물이 쌓인 뒤에 뭔가 지각 변동을 받았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지표면에 대해서 당연히 수평면에 대해서 평행한 방향으로 퇴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현재 경사지거나 휘어진 지층도 이렇게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요. 과거에는 수평으로 퇴적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사학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판단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인데요. 아래쪽에 쌓인 지층은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퇴적됐다. 왜? 퇴적은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래 놓인 지층이 먼저 쌓이고 위층에 나중에 쌓인 거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단 지층에 역전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럴 때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훨씬 더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지금 여기 이렇게 막 휘어진 구조, 이거 뭐죠? 네, 습곡처럼 나와 있죠. 제가 한번 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거의 비슷한 시대에 지층이 이렇게 있고요. 다른 색깔로 하면은 한 이 정도 해볼까요? 한 이 정도의 지층은 이렇게 따라갔다가 또 한 이 정도 내려오겠죠.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만약에 빨간색에 해당되는 지층이 뭐 나중에 퇴적된 지층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중에. 자, 빨간색이 나중이에요. 그러면 제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게 되면요. 어때요? 나중에 퇴적된 빨간색 지층이 먼저 퇴적됐던 파란색 지층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층 누중의 법칙이 성립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록색 말고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여기. 자, 여기는 어때요? 오히려 나중에 퇴적된 젊은 지층인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아래쪽에 있죠. 자, 이게 역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전이 발견돼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퇴적 구조나 네,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지층의 상하를 반드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퇴적 구조라고 하면은 저번에 했던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자면 퇴적 구조는 그래서 지층의 역전이나 퇴적 환경, 퇴적 당시의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거고, 지질 구조는 뭐예요? 지난 강의 때 나왔던 과거의 지각 변동을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지층의 역전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상하를 제대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먼저 퇴적된 거다라고 우리는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입의 법칙이고요. 관입한 암석은 관입을 당한 것보다 나중에 생성된 거다. 자, 이 관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통은 마그마가 그 암석에 갈라진 틈이나 이런 지표면 땅의 틈으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관입한 암석은 사실은 대다수, 아니 거의 다죠? 당연히 화성암이에요. 그러면 관입을 당한 애들은 뭐 물론 이제 화성암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퇴적암이나 어떤 변성암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관입한 암석은 관입 당한 애보다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역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요 무슨 영역을 표시했어요? 예,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자,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을 보시면요. 관입당한 암석이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관입한 암석이 접촉되는 부분이죠.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관입당한 암석이 먼저 있었고 관입한 암석에 영향을 받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입한 암석이 더 젊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좀 더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암석이고요. 약간 상대적으로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네, 관입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보기 편하게 A랑 B라고 쓰면요. A랑 B 중에 누가 더 나중에 생긴 거죠? 네, B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관입한 암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관입의 법칙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죠. 자, 암맥 1, 2, 3은 네, 퇴적암을 관입한 화성암 암맥이래요. 그러면 퇴적암과 암맥 1, 2, 3의 생성 순서를 판단해 보랍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예요? 퇴적암이 먼저냐, 암맥 1, 2, 3이 먼저냐는 건데, 아까 앞에서 관입의 법칙에 의하면 뭐예요? 관입한 암석이 나중에 생성됐다 했죠. 그러니까 관입을 당한 퇴적암이 암맥 1, 2, 3보다는 먼저 생성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암맥 1, 2, 3은요. 누가 먼저 생성됐는지를 이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암맥 1이 누구에 의해서 끊어졌나요? 암맥 2에 의해서 끊어졌죠. 반면에 암맥 2는 암맥 3에 의해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암맥 3이 가장 나중에 생성된 거예요. 그리고 암맥 1, 2, 3 중에서는 암맥 1이 가장 빠르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퇴적암, 암맥 1, 암맥 2, 암맥 3 이렇게 생성한 순서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게 관입의 법칙을 이용해서 상대적인 순서를 판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관입의 법칙과 관련돼서는 요거를 또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그마가 관입을 하는데 이게
지표면까지 도달을 못하면 그냥 보통 우리가 관입한 상태로만 얘기해서 관입이라 얘기하고요. 만약에 얘가 지표면까지 뚫고 나가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볼 때 표면에서 보이잖아요. 다른 말로 분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큰 의미에서 보면은 분출한 것도 관입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관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지표면까지 뚫고 나가지 못했을 때 분출이라고 한 거는 지표면까지 뚫고 나갔을 때를 얘기합니다. 물론 지표면 밑으로는 둘 다 관입이나 마찬가지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가하고 나하고 상황이 있어요. 자, 그럼 질문. 가의 지층 B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관입암이라고 부릅니다. 관입암. 그다음에 나의 지층 B는 분출암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의 B는요. 지표면까지 뚫고 나가지 못한 거예요. 마그마가. 나의 B는요. 지표면까지 뚫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관입암이고 하나는 분출암이냐? 이거의 판단 근거를 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가의 B가 관입암인 이유는 A와 C의 암석이 B에서 포획암으로 발견되고 라고 써있죠.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좀 지울게요. A가 포획암으로 발견되는 거는 얘가 관입암으로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A는 지우고요. 자, C의 암석이 B에서 포획암으로 발견됐어요. 이 포획암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원래 있던 애가 있는데 마그마가 들어오면서 얘를 녹여야 돼요. 근데 다 안 녹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마그마가 얘를 둘러싼 상태에서 식어버리면 이게 포획암이 된다 그랬죠. 그 말은 포획을 당한 녀석은요. 마그마가 관입을 하기 전부터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포획암, 가에서 포획암으로 표시된 이 녀석이 지층 C의 암석이었다 라고 한다면 얘가 지층 C보다 나중에 생겼는데 지층 C를 뚫고 못 나갔잖아요. 그림상. 그러니까 얘가 관입암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A는 지우고요. A는 의미가 없고요. C의 암석이 B에서 포획암으로 발견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을 한 거지 이 그림에서는 사실은 이게 C의 포획암인지 A의 포획암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C의 포획암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더 확실한 건 뭐냐? B와 접촉한 A와 C 모두 변성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이 두 영역 모두 변성을 받았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가의 B가 관입암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의 B는 왜 분출암이 되느냐? 자, 일단 똑같이 보면요. B에 접해 있는 게 A와 C인데 딱 여기 A와 접해 있는 부분만 변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B와 접촉한 A 함성과 변성을 받았다는 건 A가 형성된 이후에 B가 관입을 한 거고 C는 B보다 나중에 형성됐기 때문에 C하고 B하고 접촉되고 있는 부분에는 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B가 분출암인 이유를 또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 기저여감이에요. 기저여감. 그래서 이 기저여감이 발견이 된다. 그래서 여기 화성암 B가 풍화돼서 남아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가 C층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는 B가 분출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기 부정한 면도 있죠. 시간 한참 지나서 C가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B가 분출함인 이유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의 B가 관입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두 번째 거 뒤에 끼에 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요. 앞에 거는 A를 지우고 C만 생각을 하면은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상에서는 얘가 C의 포획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이 괄호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결국 관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 관입당한 지층 위와 아래 모두 변성을 받아요. 그래서 위도 변성, 아래도 변성 이렇게 두 개가 다 받는데 분출을 하게 되면 뭐라고요? 여기 아랫부분만 변성을 받고요. 위에 부분은 뭐가 있어요? 기저영합이 보통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왜 그렇게 되냐면은 분출을 받고 나서 그 위에 퇴적이 된다는 거는 뭐예요? 분출은 지표면 위로 드러난 거죠? 다시 퇴적이 되려면요. 얘가 지층이 좀 침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있어야 그 위에 또 퇴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얘가 분출함이 있다면 분출함 위에
바로 이제 부정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서도 기저여감이 위에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법칙. 바로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부정합 자체는 이미 배웠죠. 그래서 의미를 조금 얘기만 하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 사이에는 긴 시간 간격이 있다라는 건데, 이 부정합은 언제 생기느냐? 퇴적이 중단되거나, 혹은 먼저 퇴적된 지층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퇴적이 일어날 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를 거꾸로 유추하기 때문에 부정함이 형성됐을 때 이렇게 지층들이 보이는데요. 여기 검은색 지층까지 보이죠? 이 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회색 지층까지 된 다음에 침식을 그러니까 침강한 다음에, 퇴적된 다음에 융기한 다음에 침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침강하고 다시 퇴적이 일어났는데 이때 아래쪽에서 이 회색깔로 보이는 지층까지만 퇴적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회색 지층 위에 뭐 예를 들어 뭐 굳이 색깔로 그냥 나타내면 만약에 파란색이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지층이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부정합이 형성되는 과정 안에서 모두 침식을 받아서 깎여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지층이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퇴적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상황을 보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부정화면을 경계로 암석의 종류, 상태, 지질 구조, 화석 종류 큰 차이 보인다. 그래서 부정합은 사실은 화석과 더불어서 지질지대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법칙은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에요. 퇴적 시기가 다른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는 다르다. 우리가 아직은 지질시대하고 화석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화석의 종류와 진화 정도를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사실 이미 다 밝혀놨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다 해놔서 어떤 특정 화석이 발견됐다고 하면 그 특정 화석의 생물이 어느 시기에 살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개의 지층에서 화석이 발견이 됐는데 그 화석을 비교만 해도 누가 먼저 퇴적된 지층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층 대비라는 걸 좀 해볼 겁니다. 자, 지층 대비는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상대적 시간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층이 나이가 얼마가 됐다, 퇴적된 지 얼마가 됐다 이런 건 몰라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두 지층이 있는데 지층 대비를 해보면 이 두 지층 중에서 누가 먼저 퇴적이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층 대비를 사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의 생성 시기와 특징을 비교를 해야 우리가 지구 역사를 거꾸로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생성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지각 변동을 이미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지층이 암석이 생성된 이후에 연속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잘 보존된 곳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층이 깎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층이 생성되지 않는 시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층 대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층의 대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암상에 의한 대비가 있고요.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어요. 우선 암상에 의한 대비부터 보시면요. 암석의 종류나 특징을 이용한 지층의 대비입니다. 자, 우선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횡적 연속성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횡적 연속성의 원리. 이 횡적 연속성의 원리란 뭐냐면 퇴적물들은 넓은 지역에 걸쳐서 연속적인 층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이 지층이 이제 모든 방향으로 잘 확대되면서 퇴적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주 조금 떨어진 곳까지 해가지고 넓은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점점점 다른 형태의 퇴적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요. 여기 써있죠? 여기 약간 갈색 비슷한 게 돼 있다가 좀 하얀색으로 바뀌죠. 이게 점진적으로 다른 퇴적물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혹은 퇴적 분지의 경계면에서 얇아지면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져요. 없어졌죠. 요게 이제 횡적 연속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횡적 연속성의 원리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떨어진 지점의 지층을 연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획적 연속성의 원리를 잘 적용하려면요. 거리가 그렇게 먼 애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최적 환경에 거의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지층의 생성 순서라든가 암석 종류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암석의 종류나 특징을 이용해서 지층을 대비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끼리 비교할 때 암석의 종류나 특징을 이용하면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고 상대적인 나이를 알 수 있다. 이게 암상에 의한 대비입니다.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횡적 연속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협곡이 생각했어요. 여기 물이 있고요. 협곡이 형성됐죠. 그래서 양쪽의 어떤 절벽과 같은 곳에서는 이게 똑같은 층인지 연속된 건지 알 수 없는데 횡적 연속성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요. 협곡 정도의 거리는 사실은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양쪽은 같거나 비슷한 지층들로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횡적 연속성의 원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열쇠층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건층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열쇠층이라고 부르냐면요. 이게 기준이 되는 층이에요. 근데 이 열쇠층을 아무 지층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 조건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퇴적이 돼야 되고요.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합니다. 왜 넓은 지역에 분포해야 되냐면 내가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하고 싶은 층이 뭐 지역이 뭐 4군, 5군데가 돼요. 자, 그런데 거기 지역에 모두 우리가 열쇠층으로 쓰기 위한 지층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오랜 시간 퇴적되면 이게 또 비교하기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퇴적되는 그 시간 타임은 좀 짧아야 돼요. 대신 지역은 넓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족하는 층이 바로 응회암층, 석탄층, 석회암층이에요. 응회암층은 이게 화산재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뭐 10년, 100년씩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보통 퇴적이 되는데 보통 화산 폭발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나면요. 화산재들이 꽤 넓은 지역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응회암층, 그다음에 석탄층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열쇠층, 건층으로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열쇠층, 건층은 보통 특징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애가 많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세모로 표시된 게 응회암층이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열쇠층인데요. 건층. 자, 이거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이 건층의 위에 부분, 위에 부분, 위에 부분, 위에 부분 있죠? 위에 부분께 이렇게 선을 다 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으로 다 이어주고, 그다음에 아랫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연결, 아랫부분, 아랫부분 연결, 아랫부분, 아랫부분 연결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응해암은 화산 폭발로 생기는 거니까 이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라고 한다면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응해암이 형성된 그 시기는 다 똑같다라고 우리는 간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하부에 있는 층을 찾아보면요. B층이 있죠. B층 어디예요? 여기는 여감층이 가장 오래된 층입니다. 올드한 층이에요. 그죠? C층은 뭐 응해암층보다 아래는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해암층 밑에 뭐 석회암층 뭐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3층 네 여감층이 가장 오래된 거. 젊은 애는 뭐예요? 여기 있죠. 이 C하고 D 맨 꼭대기에 있는 C층이 가장 젊은 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암상에 의한 대비.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해암층, 이렇게 연결, 응해암층. 제가 뭐 자로 대고 할 건 아니라서, 제가 대략 선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층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 살색 비슷한 층이 있네요. 여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요 색깔. 그 다음에, 네, 더 이상 없죠. 자, 그러면 가장 늙은 층이 어디 있어요? 가장 늙은 층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젊은 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지층이 있는 지역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결국 B, A, C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응해암,
마찬가지로 가장 편하게 하려면요. 열쇠층에 대해서 체크를 먼저 하는 게 가장 편해요. 왜냐면 열쇠층은 다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잘을 안 됐더니 완전히 삐뚤어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여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 다 직선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연결해 보면 돼요. 이 우선 이렇게 점점점 들어가 있는 층이 이 응해함층보다 위쪽에 있는 경우, 자 위에가 위에 자리 여기고 아래가 아래 자리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래가 아래 여기고요. 위에가 위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뭐 누리끼리한 요 색깔 위에하고 위에 연결하고요. 아래하고 아래 연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다 그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뭐 답을 다 그리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답을 다 나타냈는데 겹치니까 싹 지울게요. 싹싹싹싹 다 지우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한번 해보죠. 자, 화석은요. 특정한 시기의 지층에서만 나타나는 화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데, 자, 해석을 해보면, 화석에 의한 대비는 언제 써먹느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지역은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하면 틀릴 가능성이 많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유사한 시기에 형성된 지층이 동일한 화석을 포함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이 되면 이 지층들은 같은 시대 혹은 비슷한 시대에 퇴적됐다라고 우리는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답이 다 나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지질시대나 화석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3번 지층에서 나타난 로마 숫자 3번 지층에서 나타나는 화석들은 어디 거냐면은 얘가 고생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로마 숫자 2번과 1번에 나타나는 애들은 중생될 겁니다. 중생될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나이가 많은 애들이 3번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이 훨씬 더 오래전의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을 통해 판단해 보면 3번 층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할 때는 표준 화석을 이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화석을 시상 화석과 표준 화석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자세한 거는 뒤에서 이제 화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만 좀 드리면요.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건 생존 기간은 짧아요. 근데 분포 지역이 넓었던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시기를 알려주는 게 표준 화석입니다. 반면에 시상 화석은요. 반대로 생존 기간은 길어요. 근데 분포 면적이 좁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위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은 목적이 다릅니다. 표준화석은 특정한 시기를 판단해 주는 거. 시상화석은 어떤 환경, 특정한 환경을 보여주는 게 시상화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석을 이용해서 화석에 대한 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건 시대별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한번 해보면요. D에서 F까지 같은 종류의 화석이 분포하는 지층을 점선으로 연결해 보래요. 연결해 보면은 제가 그냥 실선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사실은 우리가 배우겠지만 암모나이트고요. 그다음에 이 녀석은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암모나이트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자, 이게 연결을 다 한 거예요. 자, 근데 질문이 하나가 더 있죠. 지역 E에서 암모나이트 화석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 뭐냐? 자, 암모나이트가 나타나지 않는 까닭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지층이 쌓이기 전에 그 위에 지층이 쌓이기 전에 침식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거나 아니면 그 지층이 애초에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른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이거 두 개만 절대적인 답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화석에 의한 대비고요. 이 대비하는 방법을 통해서 상대적인 연령을 이제 판단을 하는 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8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